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은 우리 영담 스님이 우리 부천 제일 큰 절의 주지 스님이시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영담 스님이 안 계셨으면 사실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집이 옛날에 양반 깨나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서당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일제시대 때도 이제 그때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우리 14대조가 임진왜란 때 항일 의병장이 되어가지고 순국을 하신 분입니다. 불천이로 모시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한 그런 만일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서 입체의 신문물을 거부하는 낡은 양반집이어서 제가 우리 집에 7남매 중에 대학을 처음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성촌 경주인가인데 그 집안에서도 대학이나 이 개화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주 보수적이고 낡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밥을 못 먹고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배불리 밥 한 끼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정말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은 지금이 꿈인지 생신인지 늘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다이어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명절이 되면 꿈이 늘 양말 한 켤레 새 양말을 한번 신어보는 건데, 그때 아주 도시에 나가서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양말을 한 켤레씩 새 걸 신고, 우리는 뭐 양말 새 걸 신을 기회가 없어서 양말 한 켤레 새 걸 좀 신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저도 양말이 한 20켤레 가지고 매일 이렇게 자기 신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신고 사는데, 이것만 해도 이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격세지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로 유학을 가서 경북 종호대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교과서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는 것은 권력 연장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다. 1954년에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4.45 개헌 이런 것들이 그 잘못된 거라고 딱 써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이 삼선 개헌하는데, 이것은 두 번 하면 집에 가야지 왜 또 헌법을 바꿔서 또 더 하느냐.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 우리 전체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데모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무기정학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주변에서는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시 용서를 받아가지고 학교 좀 쉬다가 다시 다녀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서울에 처음 오니까 이 서울시가 첫째는 가장 불편한 것이 말이 잘 안 들려요. 그 당시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서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에는 라두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뭐 쌀 이런 거는 지금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살하고 쌀, 상시옷 이런 거는 구분을 우리는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 어디로 가니 이거는 책에는 나와 있는데, 어디 가노 이러지 경상도사는 어디로 가니 뭐 이런 거는 진짜 서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는 그 말을 봤는데 서울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책은 읽는데 영어를 못 듣는 거 비슷하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지금 뭐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텔레비전은 온갖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더니 말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게 고등학교 공부하는 보다 더 시시한가 이런 걸 많이 가르쳐서 저는 취미가 좀 별로 없고, 서울이 또 보니까 너무 차도 많고 복잡하고 정도 안 들고 이랬는데, 그때 운동권 선배들이 와서 교탁에 쉬는 시간에 올라와서 그냥 여러분 왜 학교에 들어왔느냐고, 출시하려고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데, 그게 딱 귀에 꼽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가르치는 거는 뭐 좀 시시해 보이고, 이 거창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좋은 사람 마음에 확 와서 바로 가입을 했어요. 그 길로 제가 운동길 걷는 길로 들어왔어요. 그건 늘 하는 게 그냥 반일 데모, 반미 데모,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다고 반대 데모, 이걸 하다가 2학년 때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시골에 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또 답답해서 또 시골에서 이제 완전히 빨갱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11폭동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그 피해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 문수가 빨갱이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경찰서도 많이 오고, 뭐 당시에 중앙정보부터 이런 데서 우리 집에 계속 와서 감시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시골에서는 빨갱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문중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복학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 상당히 정이 많은 분이에요. 또 복학을 시켜주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때는 벌써 유신이 되겠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네가 한 판 해야 안 되느냐, 제가 그래도 그런 데서는 뭐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이니까 앞장서서 안 가자 이래가지고 그 전국적인 그 데모를 모이는데, 그게 바로 민청항쟁이 됐습니다. 또 수배가 돼가지고 바로 막 사진 같은 거 나오는데 도망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계엄이 풀려가지고 이제 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천에 여기 바로 동국대학교 바로 근처죠. 청계천 거기 봉제공장, 전태일 그때 분신한 이후에 그 부모 그 어머님이 판잣집에 사시는, 거기 가서 이제 거기 노조 간부들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청계천에 재단도 배우고 또 미싱 시다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싱 봉제 쪽에는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있으면서 노조 쪽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해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루 종일 통행금지가 그때 있을 때 통행금지까지 해도 한 달에 10,000원도 못 받으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고, 저는 나이가 그때 벌써 24대 때인데, 요즘 그때 거기 왔는 애들 전부 10서너 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그때부터 바로 일을 하는데 손이 너무너무 빠르고 일을 잘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잔소리 들으면서 너는 나이만 들었지 하는 게 뭐냐고 계속. 그런데 제가 열등감도 생기고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장에 가자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보일러 같은 것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워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50,000원씩 받았어요. 청계천에 10,000원 받습니다.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공장에서 노조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운동 한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 돼가지고 다시 또 잡혀서, 그때 다른 무슨 사건에 또 연루되나 잡혀가지고 감옥을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80년, 86년 2번 감옥을 가서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86년에는 바로 직선제 계엄투쟁을 그때 많이 했는데, 우리도 도저히 유신 이 전두환 대통령 아래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거 잘못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모여서 전부 다 한번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2년 6개월간 제가 2번 감옥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2번 또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24년 6개월 만에 1994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민창왕 때 그때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제가 수배되던 중에 임종 직전에 제가 가서 임종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문수야 그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딱 20년 만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졸업을 해도 기쁘지 않다. 부모님도 다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졸업장을 가지고 우리 시골 어머님 산소에 가서 절을 하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해서 늘 약자 편에 서서 공장에도 가고 또 뭐 남들 하기 싫은 거 이런 건 제가 맡아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실 그 길이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상당히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80년에는 또 광주에서 많은 당시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많고 뭐 워낙 그때 제가 노조할 때인데 힘들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 해고가 되고 삼천교육 대상자로 제가 수배가 되고 저를 잡아서 깡패들 보냈는데 그 삼천교육에 이제 노조하는 사람 중에 골치 아픈 사람 같이 깡패들하고 섞어가지고 군부대에 잡아낸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는 벌써 나이가 30이 넘어서 도망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노조하던 영등포 지역에서 제가 노조 개봉동에 한일 도로코라는 그 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구로공단에서 노조위원장 하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저하고 같이 그 지역 지부에 저는 청년부장이고 그 처녀는 여성부장이었는데 거기 그 사람한테 제가 처음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했는데 제가 삼천교육이 수배가 돼가지고 그 사람도 잘리고 저도 잘렸는데 그 사람은 자기 동생들하고 작은 그 빵집을 맛보여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리 찾아가서 그 마침 다락방이 그 위에 있더라고요. 다락방에 나 좀 숨겨주라. 지금 잡혀가면 내가 창자가 나올 정도로 맞는다. 그때 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좀 숨겨달라니까 숨겨주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숨어 있다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이제 경험 끝나고 우리 둘이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제 지금 아내입니다. 근데 처음에 결혼을 하려니까 저희는 부모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작은아버지라든지 다 집안에 계시는데 그 결혼을 하려니까 제 아내는 전라도 고흥에서 태어나서 순천여고를 나와서 공장에 정말 다니다가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냐. 집안에서는 그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전라도 여자냐고요. 어떻습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다들. 근데 어젯밤에도 잘 사이좋게 잘 자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 저는 같이 살아보면서 아주 그런 편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동국대학 졸업한 이정현 씨가 우리 처가 순천 거기서 이번에 당선됐는데 저는 미리 당선될 줄 알아서 저희 장인어른이고 다 가서 거기 운동을 하는데 거기 시장도 순천의 시장부터 뭐 고흥시 군수 뭐 다들 여수시장 전부 무소속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잘못해서 그 주변이 다 무소속입니다. 그 이번에는 뭐 당을 안 보고 찍겠다고 그러는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지역의 벽을 허물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순천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노동운동하다가 둘 다 잘렸는데 또 그 제 결혼할 때 저는 청첩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 막 청첩장 뿌리는 거 이런 거 저는 체질적으로 싫어했는데 그냥 알 사람 모으고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청첩장이 없이 결혼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위장 결혼이라고 우리 그때 담당 형사가 우리 집에 매일 가서 체크를 했는데 이게 또 데모 안 하는 식으로 80년 바로 5.16 직후에 개헌 풀린 직후니까. 그래서 닭장차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대보할 때 진압을 안 하고 5대나 와가지고 결혼하는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사회도 노조하다가 그때 5.17 직후에 구속돼 있었던 대한전선 노조위원장이 우리 금속노조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해주셨어요. 구속됐던 그 사람이 주례를 보고 사회를 보는 사람도 저하고 같이 5.17 직후에 잘려있던 사람이 또 동양강철 요즘 대전에 가 있는데 거기 노조위원장이 했어요. 사회를 봐서. 그러니까 이거 뭐나 데모판이라고 보고 전투 경찰들만 그 축하하객으로 와 있는 데서 성대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특별 가석방이 돼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제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제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광주교도소, 목포교도소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중국도 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운동권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미, 반일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속성도 많았어요. 반독재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그리고 친일파들이 건국을 안 했으면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백범 선생하고 같은 생각이죠. 근데 이거 단정, 분단 건국을 했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워졌다. 분단이 고착화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 전두환 뭐 이런 것만 하고 저는 젊은 시절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고속도로 뚫는다 그러면은 그때 야당은 다 DJ든지 YS든지 또 대학의 교수님들도 아주 좋은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 이런 분들 무슨 지금 고속도로냐 차도 없는데 이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아우토바hn을 만들어서 나치로 가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또 대학가에서 고속도로 반대 데모하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제철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 철강석도 없고 철판 만들어도 누가 사느냐 살 사람도 없고 뭐 양철 그때는 양철로 함석집이 많았잖아요. 양철집 무슨 철판이 그렇게 지금 많이 필요하냐 누가 우리나라 거 사겠느냐 또 반대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대일 청구권 보상 같은 거 받아가 일본 돈도 받고 기술과 그래서 호철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리고 마이카를 그때 70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마이카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카는 못 사고 집에 리어카도 잘 없어가지고 시골에는 리어카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그 요긴하게 하는 그런 때였는데 무슨 마이카 하는지 기술이 있냐 첫째. 자 기술이 없고 자본도 없고 이거는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 물건 뭐 좁은 데서 이거 살 사람도 없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경제학 교수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치던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이카는 바로 현실의 어려움을 덮어서 희망한 꿈을 불어넣어가지고 국민들을 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상투적인 국민의식 마취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하게 된다면 첫째, 기술 종속, 자본 종속, 시장 종속, 국가 예속화의 길로 간다. 그래서 남미처럼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길로 가니까 반대해야 된다. 나라를 구하러 나가자. 데모하러 가지고 또 데모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안 했다면 우리 경기도 일자리 약 20% 이상은 없어요. 정말 포스코를 또 안 했으면 자동차에 그 좋은 철판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독재자죠. 유신도 하고 쿠데타도 했는 거 맞고 친일한 사람도 맞죠. 그러나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생각했던 거죠.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 대전략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나라가 참으로 불쌍한 나라가 되고 불쌍한 국민이 된다. 절대 공산화 돼서는 안 되겠구나. 반공을 국시로 하고 또 한편에서는 확실하게 경제를 살려야지만 된다. 가난하고 배고파서는 안 된다. 이런 국가의 대전략이 양축이 있죠. 국가안보, 튼튼한 국가안보와 확실한 먹을거리, 경제, 이 두 축을 가지고 바로 국가를 경영하고 또 끌고 나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떠냐? 지금 정치적 리더십에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답이 나온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국내 시장이 좁아요.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애를 또 안 낳아요. 많은 위기가 와 있습니다. 첫째, 아기를 낳지 않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거기다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일본보다 더 심각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한데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 자살률이 더 높고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고 일본의 땅의 인구의 2.6분의 1밖에 안 되고 땅도 일본의 반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일본 기업은 가보면 겉으로 나와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그 밑바닥에 지금 시장에 내지 출시하지 않은 많은 새로운 아이템을 일본 기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 하면서 일본의 그 투자 유치 때문에 일본 기업을 가면 일본 기업은 꽤 내실 있고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밖에 나와 있는 물건 외에 제대로 R&D가 되어 있느냐, 물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어요. 내일의 먹거리가 약해. 일본은 아마 저게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본은 아베밖에 없습니다. 아베노믹스. 아베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도 그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그 있는 그 지역에 바로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궁극주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신상, 그러니까 일본의 명치유신을 이끌었던 요시다 쇼인 이 계통의 확실한 궁극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뿌리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뭐 하지 마라 그런다 안 할 사람, 그 딱 사상, 철학이 그렇게 딱 잡혀 있어요. 일본 우파에. 핵심적인 그 사상을 매일 그 신사에 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는 일본의 하나의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국가적인 그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 뿌리가 100년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아베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자민당 내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없어졌죠. 지난 거의 없습니다. 괴멸했습니다. 공산당도 괴멸했습니다. 아베밖에 없더라고. 제가 일본에 가보면 붙어있는 게 아베밖에 없습니다. 파벌도 야당도 좌익도 오직 아베 하나로.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아시듯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와서 저보고 반부패와 법치 이런 제목으로 공산당 간부들하고 하는데 거기에 기조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청년 영생 부패적사 제 경험, 우리 한국 정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진핑도 저희가 만나서 시진핑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패한 사람들은 목이든 호랑이든 때려서 그 20만 명 이상을 지금 쓸어내고 있어요. 간부가 막 삭스럽네.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부패해서는 안 되겠다. 스모그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의 혼탁한 이 공직 풍토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안 되겠다. 중국 공산당 그냥 치는 확고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는 보니까 요즘에 너무 치니까 5성 호텔에 공식 행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우리가 거의 국빈 자격으로 대접받고 왔는데 이 5성 호텔도 못하고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그 호텔 뭐 좀 영 끔끔한 데지만 거기서 잤어요. 북경은 끔끔해요. 스모그도 있고 끔끔한데 그러나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청렴도를 높여야 장기 발전 전망이 있다고 딱 생각하고 그 길로 나가고 있어요. 상해는 와보니 상해는 불이 옛날처럼 밝고요. 뭐 그대로 아주 활기가 많이 있고 북경은 요즘에 좀 약간 그런 청렴 정치, 염전 거죠. 청렴 정치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보니까 중국이 7.4% 성장인데 이게 목표보다 좀 낮아졌다. 7.78 뭐 이렇게 되는데 좀 낮아졌다는데 7% 이상 고속 성장을 연 30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중국 덩치는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40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인구만 해도 우리 5천만 원 14억이니까 벌써 28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덩치가 우리 성장 속도가 지금 3%가 안 되잖아요. 7% 이상씩 계속 성장합니다. 그동안 10%.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덩치로 솟아올라가는 이 중국 옆에서 일본은 지금 내각제지만 우리 대통령제보다 확실한 응집력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갑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일전쟁이 1894년이죠. 약 120년 만에 일본이 중국한테 졌어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겼잖아요. 우리 이 안산 앞바다 풍도 여기에서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완전히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은 완전히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6해군 모두에서 청나라를 무찌르. 그게 일본 역사상 이 아시아 대륙의 역사를 수천 년 역사에서 1대 대역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앞서 나가다가 지금 120년 만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일본이 그때는 심지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사고도 남는다. 그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갔잖아요. 경제동물이다 해서 이코노미 개념은 일본이 최고다. 전 세계가 일본을 배우자. 지금은 아무도 일본 안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뭉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북한까지도 머리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석기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종북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위에 북한을 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공산국가 중에도 3대 세습 독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조선노동당이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그곳에 가서 장사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장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 사람들 이게 오기도 하고, 서울에 와서 쇼핑도 하고, 이거 뭐 아침 지역도 나가면 많잖아요. 북한 사람이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여기 우리 한영 교수님도 아버지가 안경도 사람인데, 뭐 여기 와서 피난와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지금 교수도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도 뭐 피난민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산 가족들이 자기 고향을 한번 갈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분단, 다른 공산국가하고 다른 이런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떤 소통도 되지 않는 희한한 핵미사일 성군 정치라는 군사국가 3대 세습 독재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도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찬양하고 따라가는 종북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어려움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도 해야 되고 대북관계도 해야 되고, 만약 통일이 됐다 칩시다. 압록강, 두만강 안에 섬만 100개가 넘는, 저는 그런 많은 섬에도 제가 쭉 한번 압록강 가봐서, 그건 이제 북한 섬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경 분쟁이 일어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섬, 이게 누구 섬이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바다에 있는 섬은 물론 강 안에도 거의 압록강하고는 보니까 거의 바다급으로 넓더라고요. 배를 큰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지금 뭐 서해 어선이 와가지고 누가 뭐 이쪽이 맞았더니 우리 해경이 죽었다면 저쪽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많은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고, 첫째 국방 안보, 그리고 그 외교를 어떻게 하고, 통일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먹고 살 경제와 일자리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하나를 우리가 합의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그런데 어제 판교에 그 환풍기 덮개 위에 있다가 희생되신 분들은, 그 가족들은 아주 참 그 대단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둘 다 경기도인데요. 하나는 안산에 단원고 그 부모들이 많고, 이쪽은 판교인데, 저는 다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하고, 유족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조문을 가서 다 하는데, 유족은 단원고 부모들의 그 마음은 평생이 가도 그건 다 상처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달래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협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서두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자, 다른 뭐 세금에 관한 거, 일자리에 관한 거, 투자에 관한 거, 다른 것까지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국회를 전부 다 묶어버렸다. 올스톱. 세상에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고는 사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이건 한 트랙을 가고, 차선으로 말하면 2차선이 막혀서 사고가 나가지고, 일단 이거 뭐 서로 다투고 사고가 난다고 한 차선은 못 다니더라고. 옆에 차선이 또 있잖아요. 그 차선으로는 차가 다니는. 이쪽에 한 차선에 사고가 나면 나머지 다 스톱시켜야 돼요. 이런 고속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를 봤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꼴이, 우리 국회는 하나만 터지면 소고기 광우병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묻고 싶은데, 과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가지고 입원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 소고기 먹어가지고 입원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죽은 사람 있습니까? 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 주장하는 그 사람, 그 정치인의 자식을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매일 그놈 소고기를 먹여요. 저도 자식과 손주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가 더러운 거 먹어도 내 자식한테는 위험한 거 먹이겠습니까? 만약 진짜 미국 소고기 먹어 광우병 걸리면 자기 자식을 미국에 보내놓고 매일 그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부모된 도리로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우리나라의 가장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이것도 집단적으로 뭉쳐가지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공전될 수 있지. 의사결정의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중국 가서 이야기를 그 사람들 보고 다니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인데 지금은 중국이 빨리빨리 콰이콰이, 한국은 만만 뛰는 거죠. 속도가. 심지어는 아베노믹스보다 우리 근해노믹스 속도가 늦습니다. 왜? 법이 통과가 안 돼요. 대통령이 아무나 해라고 막 말을 해도 지금 국회가 통과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우리 국회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선진화법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속도가 합의가 안 돼요. 지금까지는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국회가 동물국회들이에요. 막 맹수처럼 붙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식물국회를 만들어놨는데 과연 동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느냐?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국회, 좀 스마트한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저한테 맡겨진 정치 혁신, 이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원 내년도 세비를 올릴까 말까. 저는 동결. 국회의원들이 계속 하는데 저는 무조건 올리지 마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체포 동의안을 해가지고 범죄자를 자기 동료라고 해서 범죄자를 국회에서 못 잡아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특권이 나는 돈 받아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것도 모르면 또 넘어갈 수 있는데 검찰이 다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차단하고, 이거는 국민들이 이런 거에 방패를 쓰라고 불체포 특권 조항을 헌법에 준 게 아니거든. 그거 안 된다. 세 번째로 출판기념회 한다고 열어놓고 사람들 와서 돈 내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통에 집어넣고 나중에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선관위 보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거 왜 단속 안 하냐? 안 하더라고요. 그 선관위에서 안을 가져와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 가져왔는데 보니까 정가대로만 팔게 하겠다. 그럼 정가대로 파는지 더 받는지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책이 필요하면 책방에 가서 사면 되지.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되지. 꼭 사람 불러 모아요. 국회의원이 오라는데 요즘에 국정감사식인데 국정감사 하기 전에는 내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한다면 국정감사 받을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여기 가서 책 사주지 안 사주겠어요? 그 청첩장 보내면 그거는 안 오면 베끼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자체가 이미 갑이 횡포를 하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직전에 이때는 대목 아닙니까? 이런 폐해를 없애도록 아예 원천 차단을 시켜야지.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원천 차단 이러니까 저보고 좀 과격하다고 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 청렴도가 세계 46등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좀 깨끗합니다만 일본은 17등이에요. 우리나라 국력을 봐서는
한 10등 범위 내로 들어갈 겁니다. 뭐 때문에 깨끗 안 하면, 이 대통령께서 관피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관피아. 물론 공무원들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피아보다 더 문제가 정피아다. 정치권이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를 하지만 제 자신. 그래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한다고 사람 불러 모으면 시장, 군수, 도지사 다, 또 시의원, 도의원 전국에 10,000명 이상의 출판기념회가 열려요.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새끼 의원들이 쫙 서출직이 뭐 10,000명. 그래서 이런 폐단을 지금 과감하게 해요. 제 생각에는 김영란법도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제가 그걸 요즘에 꼭 고민을 해본데 이거 통과시켜야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봉급도 까다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밑에 사람들 보면 제가 이 택시 운전한다고 대구 가서 택시를 하다가 딱지를 안 댔어요. 딱지 떼니까 벌점 15점에 6만원 내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사한다고 약간 신호를 임시로 바꿔놨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보면 제가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칼같이 그냥 하는데 위에 사람도 해야죠. 제가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집에서 말버스 타고 전철을 또 갈아타고 여기 와서 이제 내리는데 이렇게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면은 제 자신이 많은 걸 정말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서 6시 한 5분에 나왔는데 우리 부천에서 이러는데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새벽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5시만 돼도 아침에 건설공사 일하는 사람 다 나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여기도 물론 이제 다 일찍 나오신 분만 계십니다만 얼리버드들 다 모여 계시는데 근데 이 서민들도 얼리버드도 많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느낄 때 국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 그 눈에 어느 정도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최소한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래야만 미래가 돼. 그리고 지금 또 헌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삼성개헌 때문에 제가 무기장을 안 받았고 유신 때도 저는 그런 헌법 반대한다 해서 늘 쫓겨다니고 터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직선제 개헌 지금 현재 87년 헌법 할 때도 제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직선제 개헌 하자고 하다가 그때는 바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헌법은 직선제 개헌 잘 됐다고 봅니다.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각제 같은 것은 국민이 뽑던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총리도 뽑고 장관도 다 뽑겠다. 그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국회에다가 자기들이 뽑던 거를 지금 그거 맡기겠다. 안 맡기죠. 국민이 자기들이 직접 하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 욕하는 거에 10배 이상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원 직정무제라는 것도 내각제의 일종의 꼼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따지면 다를 게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든지 다 같은 내각 책임자하고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어느 식 오스트리아식이다 영국식 독일식이다 다 같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을 없애자는 그런 그래서 과연 위기에 대응이 되느냐. 우리나라처럼 4.19 직후에 내각제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건국할 때도 우리는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제 안 된다 이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서 자꾸 이걸 대통령제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삼성기원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불행하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네 가지밖에 없다 싶어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이렇게 해봤어. 1년도 못 가서 쿠데타가 왔어. 왜? 국가가 혼란스럽고 대통령과 총리가 있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앞이 안 보이거든. 거기다가 뭐 가자 북으로 하고 막 그냥 국내 내부에 막 좌익들도 설치하고 이러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때 윤보석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올 것이 왔다. 당시 대통령 같으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올 것이 왔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 대통령이 올 것이 왔다. 왜?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자유당도 다 망하고 없잖아.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이 또 심파고파로 나눠가 또 싸운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라의 지도부는 중요한 방향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 결정된 것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인 사명이에요. 지도자가 그걸 해야지. 아무 결정도 못하고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세월만 가고 이게 이제 배로 말하면 표류한다. 바다에 떠서 항로를 정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풍파를 넘어서 태풍이 불어도 가야 됩니다. 그냥 표류한다. 떠도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선장 말이 다르고 기관사 말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거 이래가지고 나라가 과연 목적지로 갈 수 있겠냐. 근데 우리 주변에 나라 중국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베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야당도 지금 목소리 없어요. 러시아도 지금 푸틴 보시죠? 푸틴이 강력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뭐 야당 이런 게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나라가 똑같아요. 북한은 말할 필요 없이 김정은이 그 20대 거기도 다 달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 다 따라갑니까? 국회가 대통령이 해달라면 통과시켜 줍니까? 그럼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근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연금이 개혁이 됩니까? 공무원이 개혁이 됩니까? 국회가 개혁이 됩니까?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세월은 가는데 옆에 중국은 1년에 7% 이상씩 앞으로 나오고 일본도 지금 상당한 저력을 가지고 덩치 크고 앞으로 나오고 러시아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 우리 지도자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나라가 지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또 우리가 정말 의사만 결정된다면 이 통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 일할 거 없다고요? 북한에 가면 일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리도 나야 되고 도로도 뚫려고 산에도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집도 다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이 유능하고 잘생긴 젊은이들이 무궁무진하게 차 타고 자전거 타고 열차 타고 북한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정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신천지가 펼쳐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방에 처박혀서 뭐 컴퓨터 만나 외국에 지금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왜 오느냐? 한국에 오는 사람이 뭐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뻐지면 너 한국 갔다 왔지? 한국 갔다 오면 갑자기 이뻐져 그래요. 한국은 지금 1000년 이상을 자기들한테 조공바치더니 갑자기 헌정 우리 대한민국 48년 헌정 66년 만에 1000년의 역사를 엎어치기 뒤집어 버렸어요. 중국에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김수현이요? 별그대. 뭐 곳곳에 전부 다 붙어있는 게 육교고 뭐 붙어있는 김수현이. 나 저 많이 보던 얼굴인데 김수현이 별그대. 광고마다 김수현이 막 붙어있어요.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멋있게 저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중국 사람 여기 와서 묻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거대한 중화 이 대륙을 극복했느냐? 수천 년의 역사를 어떻게 단 몇십 년 만에 뒤집어
엎치기 전에 그거를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우리가 중국 사람 세종대왕이 별 관심이 없어요. 이순신 대통령, 이순신 장관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66년 만에 식민지하고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의 참화를 딛고 그 잿더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들을 뒤집어가 애들도 더 크고 더 잘생겨버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하고 여기 오면 아프던 사람들도 다 하나 버리고 미국에서도 교포들 그럽니다. 조국이 잘 살면 제가 최근에 도지사를 8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도지사가 됐을 때는 미국 교포들이 전부 저를 가르치는 김지사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면 전부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 재미교포를 다쳐 선생님. 이제는 뭐라 그러냐. 8년 만에 김지사 조국이 그리 잘 살면 우리 불쌍한 교포도 좀 도와야지. 미국이 왜 불쌍합니까? 자기들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늙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러도 오고 아픈 사람 여기 오니까 뭐 사고 믿을 수 있고 말도 통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늘 욕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5년 지구에서 못 살겠다. 관두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다고. 이명박 대통령 관두라는 거예요. 광우병 다 죽겠다 이거지. 뭐 누가 죽었습니까? 다 그만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우리가 평가하는 건 너무나 잘.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시야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저는 그야말로 저는 사심 없이 제가 아까 영남스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 정말 불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천에서 역간 영향력이 막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생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부천 토박이도 아니고 부천에 호남 사람이 많아. 충청도 사람이 많아. 경상도 사람은 10%밖에 없고 호남 30% 넘고 충청도 30%. 뭐 스님도 충청도 출신만. 그런데 저는 경상도 출신으로 돈 없고 별로 뭐 비쩍 말라가지고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보고 당신이 여기 왜 왔느냐. 근데 스님 딱 보시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된다. 그걸 밀어주셔가지고 국회의원이 하면 되니까 그때 전국에서 최대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박지원 씨하고 붙었죠. 그때 우리 그 지역 토박이 출신으로 초대 상무부 장관 박지원 씨의 조카 되는 박규식 씨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에 재산 등록 첫 번째인데 거기서 1등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가고 토박이고 집안 좋은 그 집에 현역 국회의원과 박지원 DJ 입이 되는 이 두 사람하고 붙어가 제가 둘 다 끊어버렸어요. 스님이 아주 불공덕대요. 요즘에도 제가 절에 가면 108배를 계속 합니다. 요즘 절에 가서 잘 때가 많은데 지방 갈 때는 절에 가서 뭐 잡니다. 근데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스님들 예불 하고 제가 108배를 내보면 운동 중에 최고더라고요. 정말 아주 마음도 낮추고 몸도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든 소원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그 애국심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마다 가면 제가 문수보살 있는 거 아시죠? 오실 때마다 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